그래서 주가가 20-30% 오르면은 주식을 팔아서 수익 실현을 하지만 주가가 20-30% 떨어지면은 주식을 팔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손해로 인한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때 이런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특이한 선택을 합니다. 그게 뭘까요? 간단합니다. 다들 많이 하는 선택입니다. 오늘 영상의 제목이 왜 개미는 주식으로 돈을 벌지 못할까인데요. 주식을 하는 게 사실 알고 보면은 아주 쉬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게 그렇지가 않죠. 단순하게 계산적으로 생각을 하면 그렇지만 사람 개개인의 성향과 본인의 탐욕 때문에 결국 대부분은 실패를 하게 되는 것이죠. 어찌 보면은 인문학적으로 접근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개미들은 절대로 주식을 해서 큰 수익을 보지 못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결국 골로 갈 수밖에 없게끔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에 본인의 탐욕이 개입이 되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자, A와 B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A를 선택하면은 무조건 50만 원을 받습니다. B를 선택하면은 동전 던지기를 해서 앞면이 나오면은 100만 원, 뒷면이 나오면은 0원을 줍니다. 이런 경우에 사람들은 굳이 B를 선택해 가지고 굳이 동전 던지기까지 해가면서 0원 혹은 100만 원을 받는 그런 복잡한 선택을 하지 않을 겁니다. 단순하게 A를 선택함으로써 받는 보장된 50만 원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B를 선택하면은 100만 원을 벌 수도 있지만 한 푼도 못 받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다른 실험을 합니다. C와 D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C를 선택하면은 무조건 50만 원을 토해내야 하고 D를 선택하면은 또다시 동전 던지기를 해서 앞면이 나오면은 100만 원을 토해내고 뒷면이 나오면은 한 푼도 빼앗기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대개의 사람들은 C를 선택하기보다는 D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상당수입니다. 논리적으로 일관된 선택을 하려면은 100만 원이라는 더 큰 돈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C를 선택해서 50만 원만 잃어야 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논리적으로 D를 선택해서 그 결정을 운에다가 맡겨버립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네 번째 선택지인 D를 선택하는 논리라면은 처음에 A와 B를 선택하라고 했을 때에도 100만 원을 벌 수 있는 운에다가 자신을 맡겨가지고 B를 선택해야 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마키아벨리 군주론을 보면은요, 17장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현명한 군주는 자신을 두려운 존재로 만들되 비록 사랑을 받지는 못하더라도 미움을 받는 일을 피해야 합니다. 미움을 받지 않고도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것은 군주가 백성과 신하의 재산에 손을 대지 않는다면 언제라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그 어떤 때에도 백성의 재산을 탐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이란 아버지의 죽음은 쉽게 잊어도 내 재산상의 손실을 준 사람은 잊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군주론에 나온 내용인 즉슨 군주가 되려면은 백성으로 하여금 스스로 군주에게 두려움을 가지도록 만들어야 하고 그 어떤 때에도 백성의 재산을 탐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아버지의 죽음은 잊어도 내 재산에 손실을 안겨준 인간은 절대 잊지 못하는 것이 인간이라고 했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소리죠. 평소 때는 아니라고 점잖은 척하고 정의로운 척해도 막상 본인이 재산상의 손실을 보게 되면은 미치고 팔딱 뛰는 것이 인간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본인의 이익과 탐욕 때문에 인간은 때로는 비합리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이 내용이 인간의 비합리성으로 기존의 전통 경제학의 이론을 깨고 심리학자 출신으로는 2002년에 최초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행동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데니얼 카너먼의 행동 경제학 이론입니다. 앞서 ABCD 경우의 수를 두고 이익의 상황과 손실의 상황에 따라서 똑같은 기대값을 가지고 있더라도 인간은 다른 선택을 한다는 반사효과, 리플렉션 이펙트라는 실험이었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A, B, C, D의 선택지에서 보셨듯이 인간은 이익 앞에서는 안전을 지향하지만 손실 앞에서는 위험을 감수를 합니다.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인간이 합리적으로 자기 이익을 극대화한다고 주장을 하지만 카너먼 교수는 이게 환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같은 금액의 돈이라도 손실이 주는 심리적 타격감이 이익이 주는 만족감보다 3-4배는 더 크다는 것입니다.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을 통해서 인간은 자신의 이익을 뺏기는 것을 얼마나 싫어하는지를 그걸 통해서 조언을 했던 것이고요. 100만 원을 벌었을 때의 기쁨이 10이라면은 100만 원을 잃었을 때의 슬픔은 30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20-30% 오르면은 주식을 팔아서 수익 실현을
하지만 주가가 30% 떨어지면은 주식을 팔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손해로 인한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때 이런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특이한 선택을 합니다. 그게 뭘까요? 간단합니다. 다들 많이 하는 선택입니다. 바로 손실을 확정짓지 않으면 됩니다. 우리는 그걸 존버라고 합니다. 주가가 떨어져서 손실을 봤어도 나는 팔지 않았기 때문에 손실을 보지 않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당장은 현실 회피를 하고 패배감이나 자괴감을 뒤로 미루는 것이죠. 한국인들이 말하는 존버를 경제학에서는 디스포지션 이펙트라고 처분 효과라고 부릅니다. 원래 경제학에서 존재했던 이론입니다. 그래서 개미들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주식을 10만 원에 사서 12만 원에 매도를 해서 2만 원을 벌었는데 그 이후에 20만 원까지 가도 2만 원을 벌었다고 아마 됐다마 하면서 스스로를 위로를 하지만 삼성전자 주식을 10만 원에 매수를 해서 2만 원 손실을 보면은 어차피 20만 원 가고 30만 원 갈 거라면서 자기 위안과 합리화를 시작을 합니다. 근데 10만 원에 매수한 주식이 8만 원, 7만 원, 5만 원, 3만 원까지 빠져도 팔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파는 순간 손실이라는 고통이 확정이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때부터 졸라게 버티는 삶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마음의 위안이 되니까요. 몇 년 전에 2차 전지 10년치 오다 다 받아놨다고 무조건 오른다 가자 외쳤다가 지금 배터리 얘기는 조용하고 AI 얘기뿐이죠. 추락과 함께 캐즘이란 이상한 논리가 시장을 지배를 하니까 인지 부조화에 빠져서 떡상할 것이라는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고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되고 믿고 싶은 것만 믿게 되는 것이죠. 배터리 주식의 떡상을 예상을 했지만 막상 지나고 2026년 현재 지나고 보니 어떻게 됐나요? 이게 코로나 시절 백신주부터 수도 없이 많은 것들이 전부 다 동일한 구조 속에서 움직였던 것입니다. 레버리지에 대출까지 받아서 올인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그게 망상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결국 주가는 반토막에서 마이너스 90%가 된 장고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자기 합리화와 확증 편향에 빠져서 중간중간에 물타기도 했기 때문에 그 손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뉴스에서 떠돌아다니는 얄팍한 지식을 쌓고 조건값과 변수값을 고려하지 않은 채 그저 본인이 마치 전문가가 된 것처럼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실적이 좋다는 말 하나만 듣고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나의 피 같은 돈을 운에 맡기는 거죠. 가장 최근에는 삼전 닉스 레버리지로 투자한 개미들의 95%가 적든 많든 손실을 보고 있다는 것으로 알 수가 있겠죠. 저는 주식을 안 하거든요. 왜 안 할까요? 인간은 누구나 환상을 가지고 인지 부조화, 확증 편향을 한다는 걸 그걸 인지를 한 상태로 나는 절대로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 거야 다짐을 하고 그걸 머릿속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논리적으로 나는 매수하고 매도를 해야지 나는 다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진입을 해도 저 또한 인간이기 때문에 보통의 개미들과 다른 방향으로 갈 리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전들 뭐 다르게 행동할까요? 똑같습니다. 저 또한 돈을 벌고 싶은 욕망이 아주 가득하지만 도박판에 들어가면 절대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입니다. 시대의 천재라 불리던 뉴턴이 개털이 됐던 남의 회사 투자에 대한 내용 다들 잘 아실 겁니다. 1번에서 주식 매수를 했다가 조금에 오르니까 2번에서 매도했는데 계속 떡상을 하니까 도로 3번에서 다시 매도한 가격보다 비싸게 삽니다. 그리고 결국에 주가가 정점을 찍고 폭락한 후에 4번에서 결국 크게 손절 매도를 합니다. 시대의 천재면서 당시에 영국 왕립 조폐 국장에 자리에 있던 양반이 자리가 자리인 만큼 정보가 일반인보다 훨씬 더 많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쪽박을 찬 겁니다. 뉴턴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천체의 움직임은 내가 계산할 수 있지만 인간의 광기는 절대로 계산할 수가 없었다라고 했었죠. 뉴턴도 못했던 것을 개미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타이밍이 좋아가지고 운이 좋아가지고 벌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한번 맛들이면은 그 맛에 빠져나오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식을 해서 번 날은 있어도 정작에 결국에 번 사람은 잘 없는 겁니다. 요즘은 분석 툴이 너무 고도화돼 가지고 거기 내 계좌에서 내가 어떤 종목을 얼마의 가격에 얼마나 많이 샀는지를 기관과 외국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개미가 이길 승산이 있을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얘기는 이겁니다. 주식을 하는 목적이
목적이 대부분 단기간의 시세 차익이기 때문에 절대로 돈을 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이 사진은 비트코인과 금의 과거 차트입니다. 귀금속과 마찬가지로 가상화폐도 장기간의 추세선을 보면은 계속 오름세였는데 왜 귀금속과 달리 가상화폐로 돈을 번 사람들은 찾는 것은 어렵고 반대로 귀금속은 손해를 본 사람을 찾는 게 더 어려운 걸까요? 그거는 진입을 했던 목적에 있습니다. 가상화폐는 단기간의 시세 차익이 목적이지만 귀금속은 단기간의 시세 차익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결과도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실물의 경우에는 내다 팔아야 하는 귀찮음 같은 게 있어가지고 단기간의 시세 차익을 실현을 하기가 상대적으로 후순위로 밀리게 되죠. 그래서 제가 종이금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이금을 하는 것은 가상화폐를 하는 것과 같이 그 투자 목적이 단기간의 시세 차익이 되니까 시세 조정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워린 버핏처럼 장투를 한다고 할 때 만약에 그 회사가 세상의 트렌드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어서 내가 투자한 그 회사가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순간 모든 것을 잃게 될 겁니다. 그래서 버핏이 장투하는 종목을 보면은요, 코카콜라처럼 절대 사라지지 않을 개연성이 높은 그런 가치를 가진 회사에만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귀금속에 투자하는 이유도 버핏이 지향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삼성전자는 일본의 소니처럼 명성을 잃을 수도 있지만 금과 은은 5000년 전에도 그랬고 5000년 후에도 그렇겠지만 코카콜라보다 더 길게 살아남을 겁니다. 내가 주식을 할 때 10% 오르면은 차익 실현을 한다는 것은 기분 좋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식을 할 때 10% 손실을 보면은 쿨하게 손절을 할 수 있는가? 물론 기계적으로 하는 고수의 반열에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하지 못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한 번씩 외국에 나가면 카지노에 가보기도 하는데요, 나름 기준을 정하고 들어갑니다. 원금의 30%를 따거나 30%를 잃으면 일어난다, 절대로 게임을 30분 이상 하지 않는다 라는 철칙을 머릿속으로 규칙을 정하고 들어갑니다. 만약에 1분 만에 한 게임 만에 원금의 30%를 잃어도 그냥 바로 일어난다, 1분 만에 한 게임 만에 원금의 30%를 따도 그냥 바로 일어난다, 그런 규칙을 정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래도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갔다가 30분 이상 하면서 게임에 말리게 되는 그런 개연성은 좀 줄어들긴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날이 되면은 리셋이 돼가지고 슬슬 생각나는 게 도박 아닙니까? 저야 뭐 재미삼아 가지고 시장 구경하듯이 하는 편이긴 합니다만 오히려 게임보다는 게임장에 있다 보면은 카지노란 장소에 있을 법하지 않은 사람들이 보이는 게 참 신기할 따름입니다. 머리가 하얀 백발 할아버지 할머니, 심지어는 잘 걷지도 못할 정도의 몸이 불편한 노인분들도 보입니다. 아무리 많아봐야 20대 후반처럼 보이는 젊은 여성분들, 그런 분들의 특징은 그 게임에 푹 빠져가지고 정말 몰입이 된 상태구나 라는 게 제 눈에 보입니다. 소위 말하는 도박 중독인 거죠. 그리고는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나는 절대로 큰 돈으로 이런 걸 하면 안 되겠다라는 것을요. 왜냐하면은 나 스스로한테 물어보면은 저도 못 빠져나올 것 같거든요. 내가 나 스스로한테 물어보고 솔직하게 답을 할 수 있다면은 내 조건값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바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주식이나 도박을 하지 않는 이유인 거죠. 게다가 지난 45년간의 저금리로 만들어진 거대한 자산의 거품도 최소한 지금은 주식이나 부동산을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어차피 저금리는 이미 거대한 부채를 만들어냈고 다시 되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늘 그랬듯이 이 결과는 파산과 하이퍼 인플레이션 말고 다른 결론이 존재할 수가 없을 겁니다. 인간의 불완전함이 만드는 필연적인 실수, 이거는 어쩔 수 없는 본성의 영역이지만 그럼에도 더 현명한 선택을 하려는 노력은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겠죠. 세상이 어떤 조건값에 의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움직였는지 확인을 하는 거죠. 데니얼 카너먼 교수가 했던 말을 잠시 볼까요? 인간은 주관에 휘둘려 충동적이며 집단적으로 똑같이 행동해 자기 과신과 편향에 빠집니다. 때로는 자신이 보는 대로,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 결정하는 존재입니다. 인간이 모두 비합리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합리성이라는 개념은 매우 비현실적입니다. 저는 합리성이라는 개념 자체를 부정하고 싶을 뿐입니다.
이 영상에서 하는 얘기가 비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것 또한 인간의 패턴이라는 거죠. 제 친한 친구 중에 요양병원을 하는 친구가 있는데요. 그 병원에 가보면은 대소변까지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서 병실에 형광등만 쳐다보는 그런 일상을 보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분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더 살려고 노력을 하죠. 며칠 전 휴가 기간에 회사 문을 닫고 동해안 쪽에서 막걸리 공장을 하는 친구 집에 다녀왔습니다. 대를 이어서 막걸리 공장을 하는 집인데 그 친구 아버지가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친구하고 술 한잔하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친구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에 80이 넘으셔서 몸이 아파서 병상에 누워 계시는데도 공장 일에 대해서 일일이 지적을 하시면서 앞으로의 비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좀 잘해라, 그런 조언 내지 잔소리를 그 연세에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부모된 입장에서 자식이 잘 되라는 선의로 당연히 조언을 하신 것이겠지만 대화 내용을 지금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종합했을 때 사실 비합리적인 행동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친구하고 헤어지고 나서 다음날에 집으로 내려오면서 잠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데니얼 카너먼 교수가 2024년에 돌아가셨는데요. 이분이 자연사한 것이 아니고 조력 사망, 즉 존엄사를 택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언론을 통해서 알려졌었습니다. 말년에 치명적인 시한부 질환 같은 걸 앓고 있었던 것도 아닌데 신장 기능이 저하되고 신체적, 인지적 퇴행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 삶의 질이 극도로 떨어지기 전에 스스로 존엄한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스위스로 넘어가서 존엄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유럽으로 향하는 길에 가까운 지인들한테 다음과 같은 내용을 이메일로 자신의 결정을 알렸다고 합니다. 나는 10대 시절부터 노년의 비참함과 존엄성 상실은 불필요한 것이라고 믿어왔고 그 신념에 따라 행동하여 한다. 나의 신장은 수명이 다해가고 있으며 인지적 실수가 늘어나고 있다. 이제 떠날 시간이다. 내 삶의 가치가 더 이상 유지되지 않는 상태까지 기다리지 않고 그 전에 스스로 결정하고 싶었다.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면은 사실 그건 살아있는 게 아니라 수동적으로 살아가는 것일 겁니다. 그런 상태로 몇 년 더 살면은 삶에 대한 미련이 해소가 될까요? 몸이 건강할 때는 수천 개의 고민을 안고 살아가지만 몸이 아프거나 늙어서 움직일 수 없게 되면 그때 고민은 딱 한 가지 뿐일 겁니다. 바로 건강입니다. 왜냐하면은 그건 나의 죽음에 관련된 것이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아프면은 수천 개의 고민이 하루아침에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살아있을 때, 건강할 때 인생을 열심히 그리고 즐겁게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때가 되면은 세상과 작별을 하는 것도 담담히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할 것 같은 생각도 해보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